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중 보호무역 공동대응 기술교류 확대라고 하는데요. 제1회 한중 기업인과 전직 정부 고위 인사 대화가 좀 열렸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모두 좀 참석을 좀 했죠.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대응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화산재 뿜어내는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화산 연기 상공 2,000m까지 치솟다라고 하는데요. 하와이에서 대형 화산이 폭발한 데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늘 화산이 이 아궁화산이 폭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컵, 텀블러를 쓴다라고 조선일보에 썼는데 글쎄요. 조선일보는 마치 자신들이 이런 친환경,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에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동참했다. 이런 취지로 이 사진을 일면에 게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취지인지는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6월에 돌아와 죄송 1%의 희망 불지펴져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선수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수단 앞쪽에 계란이 투척된 모습이 좀 보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영호 한국외대 초빙교수, 조대진 변호사, 이재진 세안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요.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또 이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라피룬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 장마 전선과 합류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주말 내내 뿌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상 경로대로 올라온다면 다음 달 1일 밤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2일 낮에는 전라도 서해 부근에 이르러 전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 장마 전선과 함께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마 전선에 한번 수해를 입은 지역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태용 응원덕에 1%의 기적을 이뤘다. 손흥민 16강 약속 못 지켜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16강에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세계 최강 독일을 꺾고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붉은 악마 티셔츠와 국가대표 유니폼을 챙겨 입은 축구 팬들은 정장과 축구 응원 머플러를 차려입은 선수들이 입국경으로 나오자 큰 박수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16강에 연속으로 2번 모두 실패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계란을 던지면서 항의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회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힘찬 정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항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월드컵 가기 전에 했던 말을 못 지켜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일전 같은 경우 되게 희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는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마음고생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꿈꾸던 무대였는데 일단 출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유명해져서 꼭 유럽도 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글쎄요, 16강 진출이 우리 축구 대표팀의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수들을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이 응원덕이 1%의 기적을 이뤘고 마지막 독일,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것은 좀으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경기 내용 전반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박수 쳐줄 만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네 분 중에 누가 축구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기가 참 곤란한데 우리 최 교수님은 축구 좀 아세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요? 좀 아는군요.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 쳐주고 잘했다라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축구를 그동안 쭉 해온 거에 대해서 냉엄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 독일이 굉장히 나쁜 팀입니다. 예. 우리를 진짜로 이겨줬어야 우리가 예. 냉철하게 팀입니까? 나쁜 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진짜 4년 전이나 앞으로 4년 후에 예.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축구계에 혁신을 할 수 있는 예. 그것이 지금 한 경기의 승리로 해서 우리가 눈이 멀어진 것 같거든요. 예. 자,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축구도 좋아하지만 승리하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더 좋아하는 예.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려면 철저한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예. 좀 늦춰진 것 같아요. 2014년도 브라질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엿을 던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신문하고 지금 신문하고 보면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고 벼랑 끝 전술이고 근데 이게 2014년 후에 열리는 카타르 예. 월드컵에서도 똑같이 제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예. 굉장히 높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번에서 봐줘야 돼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좋은 숫자가 나온 거는 뭐냐면요. 요번 이 경기에 이제 뭐 데이터들로 하는데 이 예선전에서 118km를 뛴 경기로 가장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예. 한국 팀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뛰고 체력적으로 하고 예. 등등 나오는 부분들에 우리가 시사점들을 과학적으로 예. 좀 많이 하면은 진짜로 이제 앞으로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좀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기는 축구를 할 것인가? 예선전 3경기 모두를 그렇게 120km씩 뛰어다니면요. 우리 선수들 다 죽습니다. 탈진해서요. 그러니까 3경기 중에 1경기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는 있지만 나머지 3경기를 모두 헝그리 정신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뛰어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이 쌍팔년도 축구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간 그런 식의 군대 축구식으로는 도저히 이 세계에서 무대에서 16강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식의 축구를 추진해 왔던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앵커 말씀은 체력 축구는 한계가 있다. 세기, 기술 축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 한국 축구가 현재 갖고 있는 팀워크 예. 또 이러한 체력 중심의 비중을 둔 쪽으로 가면은 좀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는 공감들을 할 겁니다. 예. 방금 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전체 집행부의 어떠한 노후화 문제라든가 예. 또 혁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의 어떻든 응원 예. 또 그러한 높은 시민의식 이런 것도 뒷받침되는 가운데 속에서 축구라는 이 큰 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사실 누구도 저 승리를 장담하지 않았던 이번 그 독일전에서 그 마지막 연장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만 예. 전 그것이 한국 축구 갖고 있는 깊은 잠재력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사이사이 보내줬던 신태용 감독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라든가 예. 또 실수하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하나의 페널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긍정적으로 잘 판단하고 순화해서 예. 우리가 다음에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과 이런 예. 것도 이룰 수 있도록 좀 기대합니다. 뭐 매 경기 이기라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이후에 우리 축구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반문해 본다면 모두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모두들 좀 가슴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도 축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잘못했다는 인상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 그래도 세계 최강 꺾고 왔으니 우리 응원해줘. 약간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부분이 더 어쩌면 축구 팬들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요. 뭐 노력하고 지금 좋은 성과는 아니었지만 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노력하고 온 거는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응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손흥민 선수랑 조현우 선수가 되게 부각이 되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물론 월드컵에서 다 우승하려고 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응원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선수들도 이를 악물고 뛰었다는 점에서는 예. 조금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뭐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이 여러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번 승리로 인해서 덮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락이겠죠. 뭐 지나치게 특정 선수를 겨냥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비난의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뭔가 금이 환영 같긴 한데 금이 환영이 아닌 듯한 그런 약간 애매한 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2030년 월드컵을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자는 그런 얘기를 FIFA 사무총장하고 나누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진짜 2030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선수들의 관리 이런 것들이 세밀히 이루어지는 아주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을 좀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이제 올라선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단순하게 16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가 막 그만큼 발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 특히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A매치 경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비추어서 국내 축구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슈틸리케 이후에 신태용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급작스럽게 대표팀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축구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성적 지상주의에 너무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성적을 정말 잘 내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전술, 조직, 심리적 기준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긴 안목을 보고 좀 육성하고 또 체계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소년 축구가 좀 활성이 좀 돼야 되고요. 우리 프로리그도 K리그도 역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요. 뭐 세계적인 경기가 좀 열립니다.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도 붙게 되는데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총출동합니다. 그 이 중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뭐 오늘 밤 잠자기 힘들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태풍도 올라오고 있어서 진짜 잠자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티플레이 일본 페어플레이 포인트로 16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는 16강에 탈락해서 일본은 올라가서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일본의 플레이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무라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아레나에서 끝난 H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은 폴란드에 0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이 콜롬비아가 세네갈을 1대0으로 이겼죠. 1승 1무 1패 일본과 세네갈이 모두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옐로우 카드를 적게 받은 일본이 페어플레이 상으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일본 선수들이 열심히 뛰기보다는 오히려 이 페어플레이 카드로 인해서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공을 빙빙 돌리는 그런 더티 플레이를 펼쳤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장을 뜯어가지고 이게 지나가 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 일본의 이 페어플레이 문제, 16강 진출하는 것이 그 국가의 축구 팬들을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전술상의 목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축구라고 하는 큰 명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더티플레이한 팀이 페어플레이로 16강에 갑니까? 그러니까 16강을 갔지만 일본 국민들은 되게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예. 실리를 챙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국민들이 사무라이 정신은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일본 축구팀의 입장에서는 뭐 실리적인 계산을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축구를 하게 되면 경고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게 되면 또 이제 득실해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축구팀도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러면서 16강 가느니 차라리 탈락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 팀이 저 상황이었다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 신태용 감독은 어떤 전술을 썼을까요? 뭐 비슷한 전술을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빙빙 공 돌리기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18km로 우리가 뛰었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날 총 뛴 그 키로수는 8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래도 경기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여론이 그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이 뭐가 나면 예. 우리는 루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본 여론에서도. 예. 네. 저렇게 해서 16강에 진출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명예롭게 전사하는 게 차라리 낫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축구 전문가들, 축구 평론가들이 아니시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좀. 네.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과로 사회 없애려 애썼는데 대통령은 과로로 몸져 누웠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쉼없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광료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까지 더해치 보면 대통령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이어졌던 이 남북관계 준비, 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등등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국민의 기대감이 더 커진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아마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가 오나 아니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나 수시로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치고 좀 쉬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비난하는 미국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어디 가서 쉬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그럴 수 있냐, 총리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이런 문화는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앵커 말씀대로 이제 축구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이나 그런 점과 지금 말씀을 좀 유추한다 그러면은 미국 문화와 우리는 다르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정 최고지도 바라보는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졌으면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오늘로써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가 1년하고도 52일째거든요. 예. 긴 시간. 세고 계세요? 네, 잠시 아까 보면서 예. 뭐 축구를 잘 모르니까 예. 네, 쉬었습니다. 1년하고 51일째인데 그야말로 뭐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잖아요. 여정들이 최근에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중대한 그런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TV를 올 때마다 많이 안쓰럽거든요. 최근에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최근에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편안한 눈길을 주는 그런 모습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도 이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는 그런 심리적인 좀 처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내치와 외치가 분리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은 일반인들의 한 10배, 20배는 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쨌든 굉장히 중압감이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연차 휴가를 이번에 이제 이틀 쓰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좀 한 번 쓰고요. 좀 더 많이 자주 쓸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 중독 대통령이 아니라 일을 크게 조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쉼의 미학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2급 비밀이다, 진료기록 3급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대통령의 건강이고요. 그렇죠. 개인의 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께서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청와대 주도로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각이 있는 것이고 그 내각의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 주도형이 아직 못 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가 조금 내려놓고 장관 주도형으로 책임 총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책임 총리 주관 하에서 장관들이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면한 과제가 크게 보면은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과 국내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치에 대한 것은 남북 문제, 특히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의 미래의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장관들이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뭐 만기 친남처럼 다 챙긴다, 다 간섭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오해를 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당사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 얘기는 다 들어주지만 자기 일처럼 챙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장관들에게도 지금은 간섭은 안 하고 다 챙기지만 간섭은 안 하고 의견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이낙연 총리에 관련된 권한도 되게 존중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권한은 실어주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총리한테 맡겨두고 장관한테 맡겨두지만 그래도 조망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알아야 뭐 관련된 부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기 친남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권한은 존중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다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제안을 했던 개헌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얘기들이 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통과되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아쉬운 대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한,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좀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내치 문제는 전적으로 좀 당신이 맡아주시오, 총리가 맡아주시오. 심지어 이제 외치 부분도 조금 더 관여를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규제개혁 혁신 간담회 갑자기 취소된 것이 이낙연 총리의 이제 제안에 따른 것이죠. 이게 약간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각자 역할만 좀 제대로 수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과로 사회를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그럼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하나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주말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총리하고 뭐 적어도 오차는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거를 매주 정례화 매주 하신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총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장관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대통령 의사가 실린 얘기처럼 완전히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께서 하시는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인권 변호사 하실 때도 자료들 다 자기가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무 스타일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비서실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할 수 있게 잘 운영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대통령에게 다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편찮고 과로하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80%는 비서실의 책임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라의 진짜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은 우리 비서실에서 먼저 챙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매주 수요일마다 관저에서 쉬면서 기치료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건 좀 거기다 비교를 하십니까? 부적절한 비교였나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은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기사인데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빨라지나라고 하는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제 옮겨가서 용산 시대가 저물게 됐죠.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간 것은 지리적으로 옮겨갔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전시작전권의 전환 문제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 교수님, 보수층에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요 이 한국군 장성 출신들, 고위 장성 출신들이 전작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미국이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등치화시켰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글쎄 뭐라 해야 되나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시작전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나라 군대가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돼서 궁극적인 목표는 환수가 돼야 하는 것이 맞죠. 다만 그 환수를 하는 과정 중에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리고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화를 했을 때 전시작전권 환수를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하자라고 구두상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한 3개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현재 북한의 위협 요소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가 담보가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진도 있게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전시작전 환수가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빠른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졌을 때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또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강군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 동맹이 와해되거나 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미국의 정보력, 그동안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정보력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만한 정보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기에 대한 것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잘 지적해줬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단점들보다는 훨씬 더 이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내부의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자주 국방의 길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코드 맞추기. 지방정부도 적폐청산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선거 당선인들 임기가 이제 다음 달 1일,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을 갖다 쓰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따다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정 슬로건으로 사용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역시 새로운 경기, 새로운 인천 준비위 이런 식으로 좀 졌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던 곳에서 이 당선이 된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부 새로운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호로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이 경남지사 당선인 완전히 새로운 경남. 얼마 전에 홍준표 이른바 전 지사가 심은 이 채무제로 나무가 이제 철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이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나무를 심을 때마다 계속 죽어가니까 세 번째로 나무를 철거하는 일이 벌어져서 정치적인 맥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게 홍준표 지우개의 일환이구나. 김경수 지사가 혹시 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오해를 하는데 뭐 김경수 지사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뽑는 과정을 볼 때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왜 뽑을까? 근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녹아 있더라고요. 또 죽었구나. 이 나무가. 방금 말씀대로 이제 어떻든 새로운 지방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에 맞는 뭔가 새로운 표상을 거는 거는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연속성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은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경수 경남 지도자도 거기에 걸맞는 아마 후속 처지에 나올 걸 보고요. 이번에 이 문코드 맞추기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정부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했거든요. 이거는 옛날식으로 말하는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지방자치분권의 수장이 된 마당에서 잘못, 특히 하나 인사 문제와 부정부패가 걸리면은 이건 대통령께서 현재 70%대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읍참마속 나부터 척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서 아마 많은 지방수장 중에서 무늬만 사실 민주당인 분들이 몇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몇이 있어요. 이분들은 갈아타기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특히 대통령 사정 이번 바람이 일면서 상당 부분 긴장을 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표는 차별 반칙, 특권이 없는 지방 분권 사회 이런 것들이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꿈, 전시작전권 회수하고 지방장식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문코드 맞추기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 국가,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으로 좀 가기 위한 문턱에서 여러 가지 몇 번째 계속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꼽으면은 여전히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가 분명히 있거든요. 중앙 집권적인 것을 좀 지방 분권화 시킬 필요도 있고 대통령 중심의 이 권력 구조도
또 좀 뭐 의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각으로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당선된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들이 좀 그런 주체적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 따라하기, 대통령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 가져오기 뭐 이런 거 말고 자기 지역에 맞는 나름의 정책들을 좀 만들고 그걸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좀 그런 식으로 정말 진짜 자치제를 좀 실시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게 지역의 일꾼을 뽑은 예. 거지 뭐 중앙 정치의 대리인을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의 살림이라든가 저희 지방정부가 나가야 될 게 예. 뭐가 또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에 아주 지방 전문화된 분들로서 해서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적백천성 해야 됩니다. 예. 하는데 너무나 길게 그것을 정치화하지 말고 빨리 보면은 6개월 내에 개혁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무슨 코드나 이런 거 보면 지역이 살 길을 이 기준점으로 두고서 한번 새로운 그런 도정 또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제도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기사가 좀 눈에 띄네요. 맞지도 않은 옷 너무 오래 입었다. 탁현민 사의 암시 인사 불만 표출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해석이 좀 재밌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고 하면서 이제 바다 그림을 이렇게 쫙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과거 칼럼에서 썼던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 표현들과 관련해서 여성계로부터 또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터라 이제는 물러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쭉 이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는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인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 27일 탁현민 행정관 선임인 조항긴 의전비서관을 제1부속비서관으로 이동시켰고 그 자리에 김종천 선임 행정관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천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직제상으로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이 자신의 상관으로 오게 되니까 자신은 일일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탁현민 행정관이 자신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혹시 이런 인사불만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해석이 조선일보에 따라 붙었습니다. 글쎄요, 뭐 알 길이 없어요. 제가 탁현민 행정관과 친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서 이거 정말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 그런 암시냐, 아니면 왜 그런 것이냐, 정말 인사의 불만이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럴듯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앞서 나가는 해석 같고요. 저는 뭐 탁현민 행정관하고 뭐 잘 알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모시고 행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주대진 변호사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좀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탁현민 행정관이 되게 중요한 행사들을 지금 많이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나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되게 많은 그 업무 말고도 다른 많은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 것뿐이지 그걸 너무 앞서 나가지고 뭐 인사 불만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가는 해석 같고요. 다만 이제 탁현민 행정관도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언론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그 정도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 사라질 자유 이거는 그냥 나 지금 좀 너무 힘들다, 그냥 좀 지쳤다 이런 맥락에서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사의 표명은 아니다. 청와대에서도 지금 뭐 사의 표명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뭐 평소에도 그러니까 소상히 자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지금 뭐 대통령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는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나기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 힘든 부분을 소외를 나타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글쎄요, 이게 논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해볼까요?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 양정철 전 비서관과 함께 히말라야 네팔 트레킹을 다녀올 정도로 핵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집권 초기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비서관 사이에 갈등설이 있었어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 국내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 인사가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이 의전 비서관으로 왔습니다.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이 살짝 밀려난 것인가, 그 불만이 탁현민 행정관의 이런 표현으로 불거진 것인가.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 술자리에서는 학습벌칙한 얘기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의 추론이고 상상의 상상인데 뭐 그럴듯한지 아닌지 호무맹랑한 것인지 우리 잠깐 얘기 한 마디씩 좀 듣고 갈까요? 말씀 주시기 이재진 교수님, 예. 마지막에 우리 조변은 하시고. 뭐 정확하게 뭐 내용상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 예. 가지 정황상 충분히 그런 요즘 얘기하듯이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럴듯한가요? 예, 그럴듯하게 들려지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1년 차를 지내는 상황에서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 수석을 일단 교체를 했고요. 예. 뭐 그것이 뭐 경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새로운 이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서관 이동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각, 소폭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예.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더 사퇴설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나 뭐 그게 갈등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사퇴를 통해서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 새로운 일신, 울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개인적 의견을 예. 말씀드립니다. 그 사태의 배경으로는 양정철 전 비서관과 임종석 지금 현 청와대 비서실장 사이에 어떤 세력 다툼, 그것도 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디까지는 지금 추론입니다. 네, 전혀 근거 추론입니다. 없는 예, 저는 추론에 합리적 의한데 의심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추론을 방송에서 지금 하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이따가 약간 수상히 가십성으로만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 교수님. 예. 글쎄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니까 뭐 다단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우리 저 젊은 우리 저 변호사가 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캠프의 이제 상당 부분에 예. 그 안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요거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예. 임종석 실장 밑에 김종천이라고 예. 선임 행정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근태 의원 그 비서관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민평연이든가 예. 임종석 의원 등등 386 그룹과 호흡을 함께한 예. 그 중간 맏형급이에요. 김종천 저 비서관이.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이제 비서관으로 왔단 말이에요.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제 우리 탁현민 행정관 좀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정도지. 그런 관계성에서 그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게 보이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한 4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다 측근들이에요. 예. 우리가 표현상 최측근하는데 이 대통령께서 되게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히 압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철저하게 메모도 하고 전달도 해서 전국의 유망한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도 아주 냉철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인데 탁현민 의원에 대한 제 평가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청와대 근무하는 그렇죠. 거지. 예. 이런 자유분방하고 성격적으로 또 동홍창 팀에서도 이제 들리는 얘기가 예. 되게 우수하고 콘텐츠가 많은 분이거든요. 역량도 많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의 체질상.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기타 올리는 거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사로운 가정사는 옮겨요. 근데 정치나 이런 경제 등등 예.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가급적 논쟁거리를 안 만듭니다. 예. 근데 이것 또한 공직자로서 탁현민 우리 저 행정관이 뭐 올바른 처세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짧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 힘들다, 나 좀 지쳤다 이런 것도 못 올리나요? 올릴 수 있죠. 그거야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비서실의 비자가 감출 비자거든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인의 자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저렇게 못 올리죠. 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추측한 부분들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은 거고 그런 진짜 역학관계가 있었다면 저런 글도 쓰지 않고 내부 공작을 하셨을 것 같고 저렇게 자기의 내부 공작이요? 아니 뭐 서로 그 말은 이제 좀 정정하겠습니다. 서로들 예. 저걸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 만약에 저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사퇴할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표현을 안 하고 행동으로 나섰을 것 같다. 그래서 저건 그냥 넋두리로 받아들이면 예. 좋겠다. 뭐 이걸 근거로 지나치게 양정철 전 비서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갈등설 제2라운드 그런 얘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그거는 지나치다.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단언컨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단언컨대요. 오늘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네 문자 단언 뭐 예. 왜냐하면 이제 세 분을 다 잘 알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님께서 무슨 권력 암투라든지 이런 거를 좌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예. 뭐 감출비자 얘기하셨지만 그 감출비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지난 정부 때는 비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고 당신들이 이렇게 권력 암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 경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뭐 임종석 실장님이나 탁현민 행정관도 그렇고 그런 권력에 있어서 무슨 경쟁을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을 잘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쨌든 아까 자기가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힘든 겁니다. 힘든다는 예. 소외를 나타낸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아까 감출비자 얘기를 강조하셨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청와대에는 이전 정부에 있었던 뭐 권력 암투라든지 권력 예.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뭐 누구를 받고 일어서 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시도나 노력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셨네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뭐 탁현민 행정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 뭐 저희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추론들, 뭐 비하인드 스토리,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한번 술자리에서나 했을 법한 얘기를 제가 괜히 질문을 좀 드린 게 아닌가 약간 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건 짚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근거 없는 갈등설은 권력 암투설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밑에 기사는 또 어떤가요? 정권 초반에는 한양대가 떴고 요즘엔 부경대가 뜬다라고 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양대 출신이고 추미애 대표가 한양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양대가 초반엔 떴는데 요즘에는 황어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그리고 홍장표 경제수석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장 등등인데 이것도 역시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되게 그 아이템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 학벌 써야 찾고 예. 그래서 뭐 그 노력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이나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찾아가지고 연결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라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 이제 예.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드는 게 왜 경희대는 안 떠요? 이게 대통령에 나온 대학인데 한양대, 부경대 뭐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리 많지 경희대는 별로 안 뜬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그게 많아요.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학연, 지연, 예. 뭐 본인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거, 뭐 예. 감정상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의 방증이죠. 만약에 본인도 경희대 나오셨는데 경희대 법조인이라든지 경희대 인맥들을 끌어주실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선회해서 해석하는 그런 게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고소영이라고 해서 고려대가 이제 한 축을 이룬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서강대 인맥이 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김광도 지금 이제 부의장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도 뭐 이렇게 약간 거리가 멀어졌으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온 대학 또 비서실장이 어느 대학 뭐 그거 가지고선 이게 그 정권에서 그 대학 출신들이 뜨는 것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기자들이 쓸 기사가 없어서 이걸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